얼마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대차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거든요. 현대차 부스에 자동차는 딱 2대만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전부 로봇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숨기고 로봇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룹 전체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게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의 핵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돈의 흐름과 권력 이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도 물론 로봇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전이나 서비스 영역 중심에 머물러 있거든요. 반면 현대차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보여줬어요. 계속 파업을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조 문제,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씩 생산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이미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 중인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구글 딥마인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공장 로봇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이에요. 국내 로봇 기업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너무 많지만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과 경쟁이 되는 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왜 이토록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거는지 그 속에 숨겨진 정의선 회장의 빅픽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경영권과 권력 이동 이야기이자 현대차 그룹의 돈의 흐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정의선 회장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주요 지분 현황을 보면요, 상장과 비상장 주식을 다 합쳐서 현재 5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곳이 어디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현대글로비스 20%, 현대엔지니어링, 오토에버 순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정작 가장 중요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지분은요? 놀랍게도 0.3%, 1%, 2%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수장인데 정작 핵심 계열사 지분이 이렇게 낮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국내 10대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순환출자라는 게 뭐냐면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를 해서 자금을 늘리는 지배구조예요. 왜 이런 복잡한 걸 할까요? 총수일가 지분이 적더라도 여러 계열사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걸 짚어볼게요. 이 출자 구조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자동차, 기아로 내려오는 구조인데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추가 지분 확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이 고작 0.3%밖에 없거든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이 지배력을 키우는 데 있어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사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정의선 회장 자산이 5조 정도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는 고작 9천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직 상장도 안 된 주식이에요. 나머지 현대글로비스가 2조 정도, 현대차 1조, 이렇게 5조 2천억 정도 되는 주식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 내봤지만 이런 재벌들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면 수익금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야 되는 금액이 최소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는 없는 이런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니 뭐니 하는 게 생겨나는 거죠. 대기업 오너들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세금과의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안을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을 물려받으면 어떨까요? 정몽구 회장 지분이 7% 정도고 재산도 5조 가까이 되거든요. 하지만 아빠 돈은 내 돈이 아니죠. 정몽구 회장은 사남매를 두고 있어요. 재산 4조 8천억을 누나들이랑 나눠야 됩니다. 정몽구 회장이 너희들은 출가회인이니까 이거 의선이 다 줄 거야 라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법적 상속분의 절반은 법원이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랑 담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20%를 들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가치와 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가 정의선 회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영상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을 들으셔도 가끔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봐야 하지? 정보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시간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완전 무료로 매일 장전 브리핑, 장마감 브리핑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날 꼭 체크해야 할 핵심 뉴스, 정책 일정, 실적 발표 체크포인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 흐름까지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어디를 체크해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모멘텀, 기술적 분석, 수급, 리스크 관점에서 같이 짚어드립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입장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6년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테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대장주 한두 종목으로 수급이 압축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히 눌려있던 히든 종목이 수급 한 번에 터지는 구간, 지금부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에도 똑같았어요. 매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결국 미리 체크해둔 사람만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대장 후보 체크리스트를 따로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장주 히든 종목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확인 후 자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 입장 원하시면 정보방, 2026년 대장주 히든 종목 자료 원하시면 히든, 이렇게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이걸 알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품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로봇 게스팟,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그리고 스트레치라고 하는 물류 자동화 전용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의 공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AI 칩인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탑재됐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로봇 스팟과 스트레치에 들어가는 로봇의 팔입니다. 로봇계도 단순히 정보 수집과 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물건 이동 정도는 해줘야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스트레치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에 있어선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나 로봇 게스팟들을 공장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바로 로봇의 운영체제입니다. 여러 대의 로봇을 하나의 관제 통합 시스템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지분 구성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20%가량의 소프트뱅크 그룹이에요.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면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건 현대차죠. 그룹 차원으로 현대차에 더불어서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 20%까지 80%나 투자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완전 인수의 의지겠죠. 자,
그런데 몇 달 전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주식 시장 상장이 연기됐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현대차가 일부러 상반기 IPO 신청서를 안 내면서 상장을 의도적으로 연기시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때만 해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이라 2024년 실적을 보면 4,400억 원의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 1분기만 해도 1,200억 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이런 규모의 적자는 IPO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상장 이후에도 그간의 손실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그룹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보스턴의 상장 이슈에 있어서 화두가 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리스크입니다. 풋옵션이라는 게 뭘까요?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콜옵션의 반대인데 특정 시점에 내가 원하면 너한테 무조건 이 가격에 이걸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는 일종의 매도 청구권입니다. 즉 소프트뱅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해 상장을 안 하면 남은 20%가량의 주식을 현대차한테 팔 수 있는 풋옵션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21년에 인수했고 4년 이내에 상장을 실패하면 지분을 강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차는 보스턴을 상장시키는 대신에 적자를 탈출시키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현대차에 내 지분을 사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그 예상 인수 자금이 대략 2,9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도 처음엔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지금 상황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기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완전히 100% 우리 자회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못해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 수 있게 됐고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보수적인 손정혜 회장은 미리 팔아서 손해는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목적은 결국에는 지배구조의 개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사들일 수 있는 총알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현대모비스를 장악하면 그 수직 아래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도 지배가 가능해지는데 모비스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규모가 대략 6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 6조 원을 확보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이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현 시점에서 6조 원 수준의 현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꽂아놓은 지분 80%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IPO 또는 지분 매각으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 자금을 기반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 확보가 핵심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분의 30에서 40% 정도를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수치가 되겠고 이 자금을 통해서 풋옵션 대략 이 900억 정도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나머지는 지분 확대의 총알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는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식 판돈으로만은 모자라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지분도 활용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에서 AS랑 모듈 사업부를 분할한 다음에 이걸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지는 이펙트가 나오겠죠. 근데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 지분이 무려 23%나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와 인수합병시켜서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펌핑시킨 걸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글로비스를 활용해 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교환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 글로비스 지분을 담보로 잡거나 매각을 해서 또는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지분 수합 방식을 활용해서 모비스의 지분을 늘리고요. 상장 차익 그리고 주가 상승분을 통해 모비스 지분을 쓸어 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현대 모비스를 장악하면 그 수직 아래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도 지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빅픽처, 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순간 이제 뒤가 없어집니다.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해요. 앞으로 더 커지는 실내 서비스 로봇부터 해서 산업용 헬스케어 로봇까지 테슬라, 삼성, LG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술과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에 따라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LG가 로보티즈에 투자했듯 현대차가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 또는 완전 인수까지 할 기업들이 있어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로봇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는 단순히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만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했어요. 초경량 하모닉 타입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 부품 공급 유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형제 기업인 HD 현대중공업의 조선 용접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지난 행사에서 뉴로메카가 조선업 용접 로봇 기술을 선보였는데 김민석 총리도 관심을 가졌거든요. 또 HD현대 3호기에 용접 로봇을 공급했는데 현대 계열의 생산 라인 안으로 이미 진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또 가장 최근 이슈인 휴머노이드 전용 액추에이터 개발에 성공하면서 액추에이터라는 게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같은 인간형 로봇에는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이런 로봇계에도 뉴로메카의 로봇팔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고 물류자동화 로봇인 스트레치에도 도입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보유하고 있는 정밀 제어 기술과 하모닉 감속기 기술은 국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체 공급처예요. 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봤자 로보티즈 정도가 될 텐데요. 로보티즈는 이미 LG전자에 투자가 들어갔죠. 시가총액도 지금 3조가 다 돼 가서 현재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노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인 뉴로메카는 HD 현대와의 거래로 이미 시장에서 증명도 돼 있고요. 자체 제어와 국산 모션, 소프트웨어까지 풀스택으로 보유한 아주 국내에서는 희귀한 로봇 기업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과 두뇌, 바로 로봇 관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은 삼성이 만들지만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잖아요. 그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클로봇의 포지션입니다. 클로봇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사로 로봇 수십 대를 동시에 제어하고 또 학습까지 시킬 수 있는 AI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해요. 이렇게 여러 대의 로봇을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대차의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잠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 적응형 AI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로봇, 예를 들어 물류 로봇이라든가 서비스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런 각기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번 학습이 된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르게 생긴 로봇에도 즉시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크롬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롬스는 관제실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크롬스는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 로봇 간의 충돌, 경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모두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게임 끝났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의 공식 유통 파트너사로 클로봇이 선정됐어요. 이게 정말 큰 내용인데 클로봇이 단순히 현대차 계열 협력사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브랜드의 공식 파트너로 격상된 거예요.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의 클로봇의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깔릴 수 있다는 겁니다. 클로봇의 비즈니스 구조를 정리해보면 자율 이동 로봇, 물류 솔루션,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3가지를 아우르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기계나 설비 같은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전혀 없고요. 소프트웨어만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원가의 절감과 높은 마진율로 이어질 수 있겠죠.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완성돼요. 정리해볼게요. 지금의 현대차 로봇 사업은 단순한 미래 먹거리 투자가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여 현대차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빅픽처인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로봇팔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진 뉴로메카, 여러 로봇을 통합 관제하는 운영체제 기술을 가진 클로봇,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현대차의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아는 자만이 돛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읽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죠. 마지막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국내 로봇 기업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많지만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이 되는 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함께 성장할 기업들, 뉴로메카와 클로봇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법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